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범입니다. 제 전공이 이제 베트남 또는 한국 철학, 동학 이것을 비교하는 그게 제 전공인데, 오늘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세 나라를 한꺼번에 해서 상당히 좀 벅찬, 처음에는 굉장히 벅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세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베트남과 관련된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를 살짝 이렇게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학자도 아니고 주로 베트남을 연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라오스는 이렇게 북부에서 남부까지 쭉 가봤지만 캄보디아는 국경지대, 남쪽 국경지대에만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초대 광주 국립박물관장을 지내신 현암 이후로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했던 게 박물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한다 라는 모토를 걸고, 그 당시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박물관 대학 이런 것들도 열고 해서 시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는 전쟁도 겪었고 식민지로도 겪었고 해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그럴 만한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기후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계속 유물로 남아있는 것들이 돌이나 도자기류 이런 것들 외에는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진흙 아니면 이제 그 갯벌 그 속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하고 차단이 돼서 그것들이 뭐 한 2000년 전의 것, 3000년 전의 것들이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는 베트남 북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겨울에도 뭐 이렇게 추우면 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산에는 눈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네. 라오스는 그거보다 좀 더 낮고 캄보디아는 이제 건기 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남부는 건기 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 긴 나라이기 때문에 북부하고 남부가 아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북부하고 남부가 지금 같은 베트남 형태를 갖춘 것은 18세기 1700년대 말이 돼야 지금 베트남 영토가 베트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은 우리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것이 되는데, 베트남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중에는 중부 밑에 있는 남부지방 쪽은 그러니까 월족, 우리가 한족 하듯이, 한민족 하듯이 월족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것입니다. 크메르족이나 뭐 힌두 문명을 가진 인도에서 올라온 그런 문명이거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아라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하고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중국하고 붙어 있으면서 늘 전쟁을 벌이면서 문화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랑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옆에서 동쪽과 남쪽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유지했거든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베트남도 월이라는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해서 이제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기원전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기원전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전부터 우리의 민족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빠르면 기원 후, 그렇지만 푸난 왕국도 그때 사라지고 7세기, 8세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6, 7세기가 돼야 지금 캄보디아의 민족이 그때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 이전부터 오래된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 대신 민난에서 발원한 메콩강이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메콩강이 쭉 내려와서 캄보디아를 지나서 호치민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메콩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노이는 다시 여기서 나온 홍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나라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하고 라오스는 역사적으로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어선 어떤 왕조가 베트남을 침략할 때는 항상 이쪽하고 이쪽에 협력 혹은 협정 혹은 조공관계를 맺어서 뒤에서 배후 공격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라오스의 왕국은 이쪽 하노이 중심의 베트남 왕조들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게 정복을 하기도 하고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라오스하고 베트남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고, 캄보디아하고 이 베트남 남쪽은 기원 전서부터 쭉 6세기, 7세기 무렵까지 계속 분남 왕국이 있었고, 분남 왕국이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컸고, 그 후에 그 왕국이 사라지면서 이제 캄보디아, 그 다음에 여기에 참파, 그리고 캄보디아는 거의 이게 다 캄보디아 거였습니다. 크메르족 거죠. 캄보디아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책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 민족의 것은 거의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베트남 민족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그리고 이쪽은 크메르, 이쪽은 라오스, 이쪽은 태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버마는 이제 다른 쪽으로 떨어져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점령을 해서 베트남이 라오스를 속국으로 삼거나 이런 경우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 협력관계 혹은 적대관계, 그런 관계들끼리 서로가 유지를 하면서 힘이 강한 곳이 생기면 얼른 형님 대접을 해주고, 힘이 약해지면 침략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학자들은 만달라 체제, 이렇게 섞여지지 않고 따로따로 다 독립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독립된 체제들이 동남아시아의 특징인데, 베트남은 그것하고 다르게 그런 다양한 것들이 조화되면서 통합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 마을 자체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자면 좀 폐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마을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분포를 해 있는데, 중앙에서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하면 그 마을들까지
식민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만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항상 이 마을에서는 그 중앙에 맞서서 식민 지배하는 세력을 몰아내는 독립 투사들이 거점이 마을이 됩니다. 모든 전쟁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베트남. 그 중앙은 침략을 해서 원이든 청이든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면 다 성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다시 독립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 아주 다양한 마을들이 외세의 강한 침략에 모두 무너질 경우 그때는 마을들 간에 독자적인 세력을 허물고 거대한 하나의 힘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마을들 간에 차이가 많을 경우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그 마을들 간의 시선을 종합할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베트남이 지금껏 만만년 역사를 이어왔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역동성으로 이제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오늘 이 강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문화재연구원과 아시아인문재단이 마련을 해서 이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맡아놓고 또 베트남을 가면서도 계속 생각한 게 호남하고 아시아 그 관계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를 제가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고 그러면서 마을, 또 뭐 여성,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들을 더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 북부부터 그럼 슬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롱베이죠.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셔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근데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전쟁의 격전지이자 고대, 그러니까 기원 전에 수많은 문화, 사람들이 살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베트남 중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베트남과 밑에 크메르, 참파 그 사이에 놓여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이쪽은 베트남 문명, 이쪽은 참파 문명입니다. 참파 문명과 그 밑으로 크메르 문명까지. 이게 1700년대 말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고개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 고개를 넘나드는데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만 다니는 곳이 됐죠. 여기에 이런 해운관을 세워서 국경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해운관 모습이고 이게 남쪽,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낭, 호이안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야짱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들이 다 참파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낭에 가고 뭐 리선 유적지 가고 주로 여행을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참파 문명의 옛날 참파 문명을 구경하러 가신 겁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베트남의 한 도시이자 베트남 문화가 그쪽으로 퍼져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반대쪽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입니다. 여기서 돌아서 나가면 요산 너머쯤 가면 이제 회가 있습니다. 황성이죠. 베트남 정부의 후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응엔 왕조 마지막 왕조의 황성이 남아있는 회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월사기 전서가 14세기 무렵에 쓰여지는데 이때 건국신화가 이 대월사기 전서는 정사거든요. 래왕조의 정사인데 그 첫머리에 건국신화가 쓰여져 있습니다. 건국신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기원전 2879년에 킹정봉과 킹정봉이 식귀라는 나라를 건설했다. 이것이 베트남의 첫 번째 나라이다 라고 14세기에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쿵이라는 임금이 반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 쿵 임금이 만든 나라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청동기 이전 시기에 약간 신화적인 시기고요. 이 쿵 임금의 반란국은 신화이긴 하지만 역사를 동선문화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그 청동기 문명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화석들이 베트남 북부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굴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중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짱안이라고 하노이보다 약간 밑에 있는 도시, 지금은 닝빙 지역인데요. 그쪽에 중석기에서 신석기 관련 문화들이 짱안 문화와 선비 문화 두 개가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화빙은 하노이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산 쪽으로 좀 올라간 곳입니다. 그리고 박서는 하노이 약간 북쪽, 이쪽 지역에서 주로 신석기 문화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고 강이 범람을 그래서 이런 문화는 해수면의 높낮이에 따라서 산 쪽으로도 올라갔다가 강 쪽으로도 내려갔다가 이러면서 또 강이나 어딘가에 이제 잠겨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동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신석기에 들어서면 농사를 지으면 어디로 못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때부터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신석기 이전에는 여기에 구석기나 중석기, 여기에 문화를 어떤 곳에서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만들었다가 한 달 후면, 아니면 2달 후면 한 번 더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가. 대체로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진 문화, 그게 지금 베트남의 문화,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인돌이나 피파형 동검, 그다음에 청동 거울, 다녀새 문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유한 민족의 문화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습니다. 동선 문화입니다. 동선. 청동기 문화이고요. 이게 홍임금이 반란국이 이 시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임금을 우리의 단군처럼 베트남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베트남 주석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선 문화를 지나면 기원전 이 시기에는 남월국은 중국에서 진 나라가 세워지고 그 진 나라가 혼란해질 때 조타라는 사람이 지금 광동 광서 지역, 그 다음에 윈난 지역, 계림 지역을 중심으로 남월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남월국이기 때문에 이게 베트남의 한 나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의 나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시작점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월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후에 안정부엉이 어우락국이 이 시기에 주로 이것을 많이 쓰는데요. 기원전 179년까지 이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안정부엉 나라가. 이 안정부엉이 세웠던 어우락국은 지금 하노이에서 공항으로 바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따가 그 토성을 사진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179년에 안정북이나 어우락국이 망하고 나서 기원 후 938년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러 나라가 바뀌겠죠. 바뀔 때마다 지배를 받는데 이 지배받을 때는 아까 남어리라는 곳, 그러니까 광동 지역, 윈난 지역 이쪽에 다 한 사군이 설치되어 있듯이 우리 한 사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여기는 한 7군을 만들어서 베트남 북부 중부 지역까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북에 속한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항상 자신들을 남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동국 그러듯이, 그리고 절대 중국이라고 안 하고 항상 북국이라고 합니다. 북국. 그래서 북속식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938년이 지나서 먹구엔이라는 사람이 남한이라는 당시 중국의 지배 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여기에 수도를 건설하고 드디어 이때부터 독립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000년이 넘도록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한편은 중국화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또 중국의 여러 세력들에 부역하는 그런 마을이나 세력도 있었을 테고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었을 테고 해서 12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을 정리하고 대구월이라는 나라를 한문으로 이제 정선황 이렇게 됐죠. 딩디엔황이 대구월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가운데 구자가 들어갔지만 대월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월이라는 이게 국호입니다. 국호. 나라의 이름. 이 국호가 대구월에서 대월로 바뀌고 그 대월이 한 700~800년 정도 쭉 그 국호가 이어집니다. 중간에 왕조는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인데요. 왕조는 바뀌어도 나라는 같은 나라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라가 왕의 성씨가 바뀌어도 계속 신라라는 국호를 쓴 것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레다이 하잉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리타이토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 대구월이라는 나라에 속한 그 왕들이었습니다. 리타이토는 이씨 왕조입니다. 이씨.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화산 이씨의 시조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넘어온 화산 이씨의 이태조인데요. 이분이 1009년에 이 세력을 모두 누르고 자신이 황제에 올라서서 1010년에 지금의 하노이로 수도로 옮깁니다. 당시 하노이는 홍강이 범람하고 물이 넘쳐서 황궁을 건설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대라성이라고 그 전에 중국 그 식민지배 세력이 이렇게 건설해 놓은 성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리타이토가 거기로 올라가서 황궁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황궁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모아놓은 마을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를 굽는 마을, 그러니까 위에 그 가마 기와를 굽는 그런 곳에서부터 도자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기까지 다 구워내는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옆에는 나무, 또 옆에는 어떤 판화, 이런 다양한 마을들을 주변에 만듭니다. 당연히 이제 실크 마을, 옷 마을이죠. 옷을 만드는 마을도 만드는데, 이때부터 갑작스럽게 베트남의 어떤 그 문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도자기가 이때 구워지는 도자기들이 당시에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베트남만 구울 수 있었습니다. 그
1000도 정도 되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디에서 왔을까? 베트남에서 갑자기 생긴 것인가? 이어져 온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만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월족들은 지금 중국 남부, 우리가 지금 중국의 남부, 홍콩 위쪽으로서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베트남 북부까지 그 해안지대에 여러 개의 베트남 족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족들이 한편으로는 베트남 북부로 밀려오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동화가 돼버렸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월주요, 월자를 쓰거든요. 월주요가 쓰고 온주, 제주도에서는 그 밀감을 온주 밀감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따뜻한 곳에서 왔다고 하고, 그리고 장보고가 우리 고려청자를 강진해서 하고 이런 것들하고도 도자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박물관에서도 아시아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1010년부터 갑작스럽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 시기에 굉장히 베트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문양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비의 대월이라는 국호가 1054년부터 1801년까지 아까 구자를 빼고요. 구자는 많은 학자들이, 베트남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베트남어 자체의 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월이라고 해도 되는데 위대하다는 뜻의 베트남어를 구로 써 넣었다. 위대하고 위대한 월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구자를 빼고 그냥 대월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쭉 써서 이제 리, 전, 네 왕조, 떠이선 왕조까지 이 대월이라는 국호를 쭉 유지하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1802년 마지막 뛸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대월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월남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뛸 왕조는 남월이라는 국호를 청나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청에서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국호이고 그냥 월남으로 써라 라고 해서 뛸 왕조가 그걸 받아들여서 월남을 쓰고 있고 지금도 계속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호가. 그럼 우리보다 또 국호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1000년 이렇게 있었던 무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왕조들이 있었지만 국호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한 것은 베트남이 참 독특한, 왕조가 바뀌면 이제 국호도 대부분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캄보디아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아까 푸난 왕조는 우리 백제하고도 교류를 한 것으로 명확하게는 제가 사상 철학이 전공이어서 명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류를 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첼라가 등장을 해서 푸난 왕조를 제압을 하고 6세기 말부터는 첼라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02년이라면 고대 크메르, 지금까지 이어지는 왕조겠죠. 캄보디아를 만든 주 세력이 크메르족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802년부터 캄보디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세 나라의 공통점은 근대시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프랑스 스타일의 그런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요. 그래서 세 나라의 건축물들이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지금 하노이에다가 동양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 나라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노이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렇게 세 나라의 중심지를 베트남에 두고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의 수많은 사람들이 라오스, 캄보디아로 가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식민지배 시기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도 그 세력이 작동을 하죠. 그 호치민 루트라던가 다양한 그 협력 관계들이 같은 베트남 민족끼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프랑스 받고 일본의 후원을 받고 독립을 하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에 크메르 공화국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 정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등장을 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군이 지금 1975년 아닙니까? 1975년이면 베트남이 미군을 완전히 자신들의 나라에서 몰아낸 미국하고 전쟁이 끝난 시기입니다. 1975년이 4월 30일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군대 정예병이 그대로 캄보디아로 진격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을 몰락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베트남 남부 지역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신을 해옵니다. 피신을 해오니까 이 크메르 루즈 정권에서는 피신해온 사람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남부를. 그러니까 전쟁이 막 끝나서 혼란스러운 베트남으로서도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크메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베트남 정권을 여기다가 수립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는 별로 베트남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모두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같이 뭐 도이머이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같이 실시하고 사회과학원에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베트남에 와서 유학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오스죠. 라오스는 중국 남부에서 남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메르족은 남쪽에서 올라가죠. 근데 라오족은 중국 남부 쪽에서 넘어왔고 난상 왕국이 처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북부, 중부, 남부. 위에가 루앙프라방, 그 다음에 중부가 수도가 있는 비엔티안, 남부가 참파삭이죠. 이 세 곳은 루앙프라방은 약간 메콩강을 끼고 있는데 루앙프라방은 약간 벗어났지만 그래도 참파삭이나 비엔티안 이쪽은 완전히 메콩강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아주 크고 그 강에서 물산을 오고 가고 또 뭐 물고기를 해서 액젓을 담그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농사를 짓고 모든 생활을 그렇게 영위했기 때문에 그 강 근처로 왕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배를 같이 받고요. 독립을 하고 잠깐 동안 라오스의 어떤 왕정, 그러니까 봉건 왕조 같은 왕정이 유지가 되었는데 베트남군하고 라오 혁명당이 힘을 합쳐서 이 봉건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왕궁이
라오스 국립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라오스하고 베트남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 가까운 데를 통해서 바다하고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그래서 거기서 계속 라오스하고 베트남을 거쳐서 바다를 통한 무역을 해나가는 청동기 이전, 청동기 시대인데 아까 얘기한 동선 문화의 이전 모습입니다. 이게 홍강은 북부고요. 마강은 북부에서 조금 내려온 한 80km 내려온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고 남강은 한 150km 내려온 곳입니다. 이것은 남강은 응애안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애안이라는 곳이 우리 광주시하고도 좋은 결혼을 맺는다는 소식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래서 이 세 북부에서 중부까지 이어지는 이 세 문명이 청동기 초기이지만 베트남의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 문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들이 어디에서 발굴되는 것은 그 형태를 따라서 그쪽 이름을 붙이면서 다 해놨고 동선 문화가 이렇게 이 전체를 동선 문화로 보면 뭐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서부터 기원 후 100년 이때까지 동선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선은 한문으로는 동력동자에 매산자를 씁니다. 동산. 이게 하노이 옆을 흐르는 홍강입니다. 이 홍강은 북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황토와 그런 천연 비료 성분들이 쭉 내려오고 하노이를 지나면서 홍강 평야지대를 만듭니다. 베트남 북부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그쪽에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강이 그냥 얌전하게 흘러가는 강이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에 머물 때도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한 15년 전인데도요. 범람해가지고 하노이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끊기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옆집을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서는 함석판으로 만든 배를 쫙 타고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미리 준비해 둔 것도 제가 한국인으로서 경험하기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아, 이게 항상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걱정을 했는데 집까지 잠기면 어떠나. 그분들은 별로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회에 갔을 때도 한번 강이 넘쳐서 회 황성이 막 물에 잠겼는데 그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그 도시 전체가 잠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이 물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사유, 태도, 방식이 굉장히 한국인인 나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강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고 문명이 발전을 하는데 이 홍강을 통해서 윈난에서 내려와서 중국에 침략하는 세력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노이 수도를 공격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건 아까 마강이라고 하는 마강, 추강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강들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동선 문화가 동선이라는 지역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강 근처에. 여기에서 그런 문명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박물관 산책이니까 역사박물관 모습입니다. 베트남스럽지 않죠. 역사박물관이.
이게 1958년에, 이게 1926년에 프랑스가 세웁니다. 1926년에 프랑스가 세우기 시작해서 1932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베트남 역사박물관이 아니었죠. 프랑스 박물관이었는데 1958년에 정식으로 베트남 역사박물관으로 바뀝니다. 1954년에 프랑스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거든요. 디엔비에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다 굴복시키고 몰아내고 민주공화국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그때 이렇게 베트남 역사박물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물들을 모아놓긴 했는데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진짜를 갖다 놓은 건지 아닌지, 특히 이제 고대 쪽에는 뭐 발굴해서 나온 것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들은 아마 프랑스로 거의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베트남의 석기 시대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년 전서부터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동굴들, 그리고 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만 년 전부터 쭉 해서 11,000년 전서부터 이제 이른바 신석기 시대가 되고 청동기 시대가 되고 철기 시대, 철기 청동기 시대가 이때 되고, 이것을 그 옆에 어떤 문화라고 쭉 구분해서 역사박물관에 전시해뒀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50만 년 전, 40만 년 전에 랑선 지역, 베트남 북부의 중국하고 국경지대입니다. 거기 이 동굴에서 사람의 뭐 이렇게 이빨, 뭐 여러 가지 그 공구들, 돌로 만든 도구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주먹토끼 뭐 이런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1975년도인가요? 연천에서 발견이 된 게 그 주먹토끼가 발견이 됐죠. 그 이전까지는 발견이 안 돼서 그게 발견이 된 게 무슨 문명이 척도인 것처럼 서양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서 했었는데, 이제 뭐 베트남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어서, 근데 이런 도끼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베트남 북부만 해놓은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하노이고요. 그 발견된 곳은 이쪽입니다. 이쪽. 아까 동굴이 있는 곳은. 그리고 화빙이라는 곳은 이쪽입니다. 이 강들이 보이시죠? 이 홍강이고요. 이렇게 이 강들 주변에 이렇게 문명들이, 큰 문명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같으세요? 이거는 베트남 중부, 현재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어떤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돌에다가 새겨놨겠죠.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거나 신에 뭐 바치는 것이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어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라는 그런 증거로 쓰이죠. 여기서 아까 박선 문화는 이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 것들을 박선 문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초기 4,000년에서 3,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구워서 사용하던 토기 파편들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무늬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칼,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농기구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부장품이거든요. 부장품이어서 굉장히 작은데 이 청동기 시대의 동선 문화의 무덤은 나무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배 형태를 그대로 나무로 만들고 청동을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 안에 배 안에 사람을 눕히고 이런 부장품들을 쭉 옆에다가 배에 같이 실어줍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발견되는 그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 고인돌도 그대로 배 모습을 조각해 놨습니다. 깎아서 돌 자체를. 이런 항아리들도 이제 이게 청동기니까 다 동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입니다. 다 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 문양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문양. 어떤 세계관들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 토기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요. 뭔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토기겠죠. 지금도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베트남에서. 혹시 베트남의 북부에 가서 껌 니어우라는 집을 찾아가면 여기에다가 밥을 넣어서 토기에다가 밥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밑에 살짝 타고 제법 맛이 좋습니다. 이것도 청동기 큰 항아리인데요. 청동기 항아리인데 이것은 그 번식, 가산을 기원하는 그런 장식들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청동북 위에 두꺼비. 자, 이게 동선 베트남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입니다. 청동북. 이게 윈난성에서부터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 이제 아주 큰 북도 있고, 좀 작은 북도 있는데, 그 지배 세력의 그 위상에 따라서 큰 북이든 크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북일 경우에는 이제 그 지도자의 위상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알려지는데, 이 북을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두들깁니다. 이렇게 두들긴다기보다는 치는데요. 굉장히 소리가 웅장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제사장이거나 재정일치면은 왕이거나가 이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남성이 아니라. 이게 같은 청동북이지만 다른 곳에서 발굴이 된 건데 여기에 이 문양이 무엇이냐? 태양인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아직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캘린더, 달력의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뭐 세계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확실히 내려진 결론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는데 이 소리를 내는 청동북은 쉽게 깨지거든요. 두들겨서 잘 제작이 안 되면. 우리 종도, 큰 종도 깨지잖아요. 소리가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밀 레종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지금도 이거 하나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면 깨져서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술로도. 이거는 베트남 북부 롤로 쪽에 우연히 갔다가 이 사람들이 축제에 이 작은 청동북을 놓고 이렇게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롤로족, 소수민족에서 진짜로 간직하고 있는 청동북은 아주 크고 그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묻어두었다. 공개적인 것은 현대에 그냥 제작을 해서 쓰고 그것들은 이제
특별히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청동북은 땅에 묻어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그걸 꺼내고, 그리고 이 청동북을 신처럼 모시는 사당도 있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 탕롱으로 하노이로 수도를 옮긴 리왕조에서는 그 청동북을 앞에 두고 신하들과 왕이 맹세를 합니다. 혈의 맹세를, 충성 맹세를 거기서 하는데, 그것을 이 청동북 앞에서 한다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쇳소리 비슷하게 꾸왕 이렇게 큰 징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것들도 이제 뭐 조그만 향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도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 거울이. 청동 검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동선 시기에 쓰던 이 장식품들, 옥이나 뭐 이런 유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낚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것은 청동 항아리입니다. 이것도 그 동서문화 시기인데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일부 이렇게 회숭이 된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동 항아리가. 낚시 도구들, 거기서 항상 이 사람들이 강가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낚시나 물고기와 관련된 그게 이제 생업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앞에서 베트남 약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우락국, 안정벙이 어우락이라는 나라의 그 평면도라고 할까요?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가 성이고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계속 있죠. 이 성을, 내성을 만들고 외성을 토성으로 다 만드는데 이 수많은 물들을 치수를 하면서 만들어야 토성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무너집니다, 이게 나중에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도 그 물을 파놓은 게 그냥 단순하게 파놓은 게 아니라 그 물을 그렇게 파놓고 치수를 하지 못하면 건축물이나 성이나 이게 그냥 무너집니다, 물에. 그래서 이것도 단순해 보이지만 그 치수를 한 흔적입니다. 이렇게 다 물길을 돌리고 물길을 파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해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이 침략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질퍽질퍽하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하노이에 가면 동안이라고 그 하노이 시내와 공항 사이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이 성도 남아있고 이 토성 흔적들도 다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179년도의 흔적들인데요. 거기서 발견된 청동 화살촉입니다. 이 어우락국의 가장 큰 무기가 이거였거든요. 노를 통해서 작은 화살촉을 사용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신라에서 신라에서 노를 잘 만드는 장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이 계속 신라와 같은 노를 안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신라도 굉장히 노를 잘 만들기도 했고 그것은 역사가 그런 거니까 당연히 백제도 고구려도 이런 노를 잘 썼을 겁니다. 여기에 토성이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이게 지금 조그맣게 길이 이렇게 물길들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들어서 있지만 토성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토성이 남아있고 이런 물들이 지금은 뭐 미나리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북속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습이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여기 보면 이 사찰이 베트남 최초의 불교가 들어온 사찰입니다. 사찰 이름은 뽕나무 사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뽕나무를 많이 쳤기 때문에, 누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불상이 없고 이 스투파, 탑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신인데요. 불교와 민간신앙이 어떻게 습합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한편으로 아주 좀 슬프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이해하실 때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들어오는데, 불교는 들어왔을 때 중앙정부가 중국이었죠. 한나라에 산 7군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중앙정부는 다 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들어와서 중앙정부로 가서 왕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서 사람들 고쳐주고, 인도에서 바로 스리랑카에서 바로 넘어온 승려들이 배를 타고 와서 사람들 고쳐주고, 마을에 가서 마을에 불교가 됩니다. 중앙은 유학이 자신들의 통치, 철학으로 유학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민족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학은 침략자의 사상이었고, 불교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상이라는 그 관념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세기가 돼서 완전히 불교를 베트남화시킨 황제이자 출가한 승려의 수행처입니다. 이 절벽 밑에. 이분의 아버지도 이제 당연히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요한 논조, 혹은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원효의 금강산맥 경론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맥 경 자체를 주해하게 되는데, 주해는 이제 손실이 됐고 서문만 남아서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월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터입니다. 여기에. 이 왕조가 세운 황성의 모습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용의 모습인데, 이것은 그 레왕조 때 14세기, 15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왕조하고 쩐왕조 시기에는 이런 아주 베트남 독자적이고 약간 불교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용도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밑에 깔던 연꽃도 있고, 이런 문양들이 계속 구워져서 쓰입니다. 이것도 건축물 옆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용의 머리를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서 입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런 장식품들입니다. 이거는 돌로 만든 거죠. 이것도 리전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마찬가지 코끼리상도 있고요. 그 리 시기에 아까 불교를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유학인데요. 리 시기에 문묘하고 국자감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도 학생들이 졸업식 기념 촬영을 여기 가서 합니다. 하노이의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찾아가고 바글바글거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학, 성균관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명륜당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기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가서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써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1442년부터 만들어진 비석인데요.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이하고 진시기에 발전된 문화가 명의 침략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쓸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파괴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거나 지식인들은 다시 잡아서 다 데리고 갑니다. 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나면 벼슬들 주기도 하고 자금성 설계를 시킨 사람도 이때 데려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이 침략해올 때 마지막 저항하던 성입니다. 이게. 이 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밖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안에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예 침략을 물리치고 2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 내 왕조를 연 그 태조. 한자로는 여니까요. 여태조의 릉입니다. 이게. 소박하죠, 아주. 그리고 마지막 응웬왕조의 회의 성이죠. 그 안의 모습이고요. 이게 회성이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그 앞을 흐르는 후원강, 향강. 향기할 때 향강입니다. 이게 그 회황성의 성인데 그 앞에 해자가 이렇게 있고 물이 넘쳐서 강이 넘쳐서 범람한 상황인데 이렇게 막 고기 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이 민족학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소수민족이 54소수민족이 있거든요. 베트남에 비해 쪽을 월족을 포함해서 그 소수민족들에 관한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한글도 있죠. 그 안에 있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가옥이고요. 중부지방의 소수민족의 지도자급의 집입니다. 상당히 크죠. 여기 사람이 요만큼 서 있으니까. 그리고 중부지방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의 집입니다. 다들 이렇게 띄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무덤, 장례식을 하는 무덤이고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 조각상들입니다. 뭐 슬픔도 있고 다산도 있고 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소수민족의 무덤입니다. 이게 관이고요. 땅에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하노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것은 이제 수상인형국 마을이고 요거는 판화 마을입니다. 판화 마을인데 이 판화를 매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 새로 찍어서 집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거의 다 갈 때쯤이면 이게 종이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 습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제 남지 않아서 다시 새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베트남에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회화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베트남 현대 회화 이러면 다 유화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도자기, 그 다음에 뭐 청동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부녀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여성을 상징하는 부녀박물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 손으로는 모든 역경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미래를 여는 베트남의 CEO 그러니까 이른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40% 정도가 여성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프로테지가. 그래서 여성들이 그냥 당당하게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걸려있는 것이고요. 이게 기원 후 40년에서 43년까지 한 사군에 맞서서 봉기한 그 여성 20살, 19살, 20살 무렵의 여성 두 자매의 사당입니다.
40년에 봉기를 해서 태수를 몰아냅니다. 태수를 몰아내고 자신이 스스로 여왕에 올라서 3년간 지배를 합니다. 이때 함께 한 게 주변에 60여 개 마을에서 한쪽은 여성부대, 한쪽은 남성부대에서 한나라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최초의 봉기도 여성이고, 두 번째 기원 후 3세기 무렵에 이 여성도 20살인데 항쟁을 몰아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봉기를 했다가 실패해서 죽죠. 이 여성 영웅이 코끼리를 타고 전쟁을 했고 아주 좀 큰 거대한 몸을 가진 그런 여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이게 기원 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을 침략한 나라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거의 모든 왕조가 처음에 생겼을 때 반드시 중국의 왕조하고는 전쟁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격전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도. 강에다가 이런 걸 박아서 큰 배들이니까 베트남군은 작은 배를 타고 다니고 큰 배들이 들어왔다가 걸려가지고 못 가게,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화살을 막 쏘아서 배를 불태우는 그런 전술을 계속 씁니다. 자, 이제는 이게 베트남 최북단이고요. 지금 훨씬 더 크게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데 최북단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경지대입니다. 중국. 여기서는 이런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여기서는 1년에 한 번만 별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만 해도 이기작 2번 할 수 있고 남부로 내려가면 3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논에서 여기 사람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조그맣게. 계단식 논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의 왕이 머물던 그런 집 혹은 뭐 궁전 뭐 이런 건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중부까지만 하고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는데, 그 명이 침략했을 때 라오스가 명의 영락제하고 조공 착공 관계를 맺으면서 베트남을 공격하거든요. 명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그 후에 명을 몰아낸 후에 베트남의 여성종 레타인똥은 라오스를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그 세력을, 왕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밑으로는 아까 참파 세력을 몰락시켜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제 참파는 몰락해서 사라지고 라오스는 다시 베트남하고 우리 그럼 좋은 관계를 맺을게요 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냅니다. 그 라오스인데요. 제가 라오스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북부 루앙파방, 여기가 한 30여 개의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왕궁이 있었고 그 왕궁이 지금은 국립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쓰던 그런 금은 장신구들이랑 뭐 옥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불상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궁 박물관입니다. 이거는 남부 참파삭이라는 곳인데 북부하고 남부가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다 상좌부 불교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뭐 대승소승이라니까 소승불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상좌부 불교입니다. 여기에는 와트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이 앙코르와트의 모델이 된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뭐 앙코르와트는 유명하죠. 그리고 압살라, 또 앙코르와트도 그러지만 이 압살라 춤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천상의 어떤 존재를 춤추는 무리 요정 로밤 프레리 아차 트롭 압사라가 추는 춤입니다. 그것을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추는 춤이 되는 것이겠죠. 앙코르와트 성벽에 이 압살라 춤이 1737점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압사라 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또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압살라 춤이고 베트남에 비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뭐 고문 아니면 이렇게 희생자 뭐 이런 그런 박물관들이 뭐 지레나 그런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서요. 자, 이제 라오스를 갔다가 캄보디아로 해서 다시 베트남 남부로 올라왔는데요. 남부는 북부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거성문화, 남부에 호치민시에서 조금 올라온 곳에 있는 고인돌 형식의 거성문화 유적입니다. 이것도 청동기 시대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돌을 정교하게 깎았는데 이런 돌들이 위에 덮개돌이 뭐 10톤 정도 되고 그런 거성문화의 유적이고 이 일대 전체가 이 거성문화 무덤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부터 쭉 다 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기서부터 중부지방으로 조금 올라오면 사휭 문화인데요. 이것도 동선문화 시기에 남부에서 중부로 살짝 올라오는 곳에 형성된 사휭 문화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 사휭 문화는 그 호이안에 가면 여기서 발굴된 그런 유물들이 조금씩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 이제 이런 참파 문명의 탑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판티에쯤에 있는 탑인데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베트남 북부에서 베트남 최남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다낭에 있는 참파, 현재도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기원을 하고 링가가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산 정상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호이안이죠. 레원교, 일본하고 중국이 반씩 투자해서 만든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뭐 광저우 해관 뭐 이렇게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쭉 위로 올라가면 밑선 유적인데 이게 앙코르와트처럼 이 당시 참파 민족들이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띄어갖고 유네스코 유산이 지금 됐지만 또 폭격을 맞아가지고 성한 것들이 많지 않은데 뭐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호인데요. 여성들이 둘이 하기도 하고 남녀가 하기도 하고 아이가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을은 설날이 조금 지나서 축제를 펼치는데 이 마을에 관호라는 노래를 처음 시작한 조상의 신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여성 신이. 이것도 유네스코 유산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어 성조가 있잖아요. 중국도 성조가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말이. 근데 이것은 정말 더 높습니다. 옆에서 듣는데 소음 수준으로 높은데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런 걸 사람들이 하면서 막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할까. 그래서 제가 한의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판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멍한 표정으로,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묻는 것처럼 저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동안 여기에 초대받아가서 옆에서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같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전율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높은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슬픔과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져서, 아, 이래서 유네스코 유산이 되었구나.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옵니다. 그냥 손에 이렇게 까만 때들 다 끼어 있고, 그러다가 이 축제 때만 되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일하러 가고, 일상입니다. 어디 이렇게 무대에서만 곱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전속 예술가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에도 많고,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좋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몇몇 사람을 만나서 들었는데,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한 이쪽 지역에,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그 패권 전쟁을 하는 그 틈에 양쪽 모두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베트남이 하겠다라고 자임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려면 이제 베트남이 좀 더 다른 세력들하고 뭔가 협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도시가 그렇게 막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발전하지만 시골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사회과학원 교수들하고 연구진, 그 다음에 관련 분들이 제주도하고 뭐 광주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하러 올 계획을 결정했다. 그때 광주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는 곳,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그나마 이해가 쉬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 베트남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고, 동남아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하고 교류 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트남 그쪽 동남아시아가 아세안이라는 그 모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아세안이 현재 한국 교역 규모로 따지면 중국 다음이거든요. 2위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세안 중에서도 베트남이 한국하고 교역 규모가 아시안 전체에서 거의 40% 이상, 5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다른 것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급하게 오늘 이 세 나라에 대해서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